Nice Game TV. 입딜로 세계 정복하는 시간, 흑화영의 입딜로 세계 정복 2부입니다. 자, 지금 영화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화로 세계 정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화로 입딜 중이죠. 영화로 입딜 중이고, 아까 전에 이제 떡밥의 제왕 J.J. 에이브람스 감독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캡틴 아메리카 2 이전에 어벤져스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란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저는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를 볼 때 감독의 이력을 본다고 했잖아요. 어벤져스의 감독인 조스 웨더는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어요. 떡밥 회수 떡밥 회수, 제가 떡밥 회수 해드릴 게 있나? 떡밥 회수 어떤 거 해드려야 되지? 떡밥 회수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아, 스타워즈? 스타워즈 얘기 다 해줬잖아. 스타워즈 7편 나온다고. 스타워즈 7편 나온다고 끝이야. 스타워즈 7편을 J.J. 에이브람스가 감독한다고. 스타워즈 7편은 거기서 엔드 돼야 되는 거고, 그거 전에 조스 웨던 감독으로 넘어가면요, 조스 웨던 감독이 어벤져스로 최고의 감독의 반열에 올라섰는데, 이 감독의 독특한 이력 중에 하나가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를 연출한 적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파이어플라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연출한 그 덕에 어벤져스 연출을 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이어플라이는 미국 드라마판 카우보이 비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카우보이 비밥이 굉장히 오래전 영화이기 때문에 카우보이 비밥도 여러분들께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의 걸로 이해하기 쉬운 거면, 모르겠다. 네. 우주,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스페이스 오페라는 아니고, 아무튼 스페이스물이에요. 스페이스물. 네. 우주에서 현상금 사냥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상금 사냥꾼이 우주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개성이 넘쳐요. 그리고 각각의 다 제각각 사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파이어플라이. 그런데 1시즌으로 끝납니다. 방영 당시에는 인기가 없어서 1시즌으로 끝났어요. 조스 웨던 감독이 2시즌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못했어요.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제작자들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종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DVD로 출시가 돼서 초대박이 납니다. 파이어플라이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작자들이 조스 웨던한테 가서 제발 좀 이 시즌 만들어달라고, 제발 좀 이 시즌 만들어주세요. 조스 웨던한테 졸라요. 근데 조스 웨던이 이미 삐졌어. 이미 삐졌고 짜증나고 너네 싫고 꼴도 보기 싫고 파이어플라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근데
팬들부터 제작자까지 그냥 문 앞에 와서 두드리면서 제발 이 시즌 이번 한 번만 좀 같이 가자고 모든 걸 원하는 대로 조건 해주겠다고 합니다. 조스 웨던이 얼마나 이게 완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조스 웨던이 No. 하지만 팬들의 기대에는 그리고 더 이상의 성화를 이건 마치 그 복권 당첨된 사람한테 계속해서 연락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짜증이 나서 세레니티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파이어플라이 완결을 시켜버린다. 한 방에. 그 한편으로 2시즌, 3시즌, 4시즌, 5시즌 울거먹을 수 있었던 내용, 모든 내용들을 그냥 마침을 꽝 찍어버려요, 영화를. 네. 세레니티도 굉장히 재밌어요. 세레니티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파이어플라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겨서 파이어플라이 보는데 파이어플라이도 재밌고 파이어플라이 보면 그게 1시즌으로 끝나지 않는 작품이라는 걸 압니다. 이 정도로 그 완고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만의 세계관이 확고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저는 어벤져스 연출직을 의뢰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실 때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 감독이 누구인지 보시고요. 감독의 전작이 뭐였는지 보시고 어떻게 이 감독이 이 작품을 맡게 되었을까를 상상을 해봤을 때 개연성이 생기면요. 그 작품은 재미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헐리우드에서는요. 물론 수천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작품들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이번에 다이버전트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물이 또 개봉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헐리우드에서 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작품은요. 시리즈물이고 티네이저물이고 SF물입니다. 이거의 최초의 출발점은 당연히 해리포터 시리즈죠. 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는 영화보다 더 유명한 원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작품들이 해리포터처럼 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둔 작품들을 영화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생각한 롤 모델이 뭐냐면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입니다. 트와일라이트 연대기. 전 개인적으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좋아해요. 트와일라이트 1편 굉장히 좋아했고 2편, 3편 재미없었고 마지막에 그 무슨 돈이었는데? 브레이킹 던. 좀 브레이킹 던 시리즈도 좋아해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대성공을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해리포터처럼 프랜차이즈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가 나왔던 거고 퍼시 잭슨 시리즈가 나왔던 거고 비슷한 시리즈들이 나왔던 거예요. 아동물, 아동 취향,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작품들. 하지만 다 대부분 망합니다. 다 망하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성공을 하고 두 번째 헝거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두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해리포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들은 엄청난 제작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은요. 비교적 적은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리포터에서 이어지는 작품 세계의 핵심은 마법, 환상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트와일라이트에서 이어지는 작품들의 핵심 테마는요. 멜로, 특히 삼각관계. 멜로 그 안에 삼각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거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요. 헝거게임 보시면 여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여주인공 옆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현실의 외부에서 보이는 커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삼각관계죠. 트와일라이트 보시면요. 트와일라이트 여주인공 뱀파이어를 사랑합니다. 그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늑대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이 뱀파이어에게 실망을 해서 그 늑대 인간한테 마음을 줍니다. 어장관리녀의 어떤 SF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분이.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티네이저 SF물은 대부분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똑같아요. 멜로물이 중심이고 그리고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 다이버전트라고 하는 또 프랜차이즈물이 개봉을 했는데 이게 저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개봉을 해서 3일 만에 3일인가요? 첫 주차인가요? 5,600만 불을 벌었다고 해요. 나쁘지 않은 성적이고 충분히 프랜차이즈화 시킬 수 있을 만한 성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추후 드랍률 같은 것들을 다 봐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다이버전트는 꽤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이버전트는 그리고 다 똑같이 그 소설이 원작이에요. 다이버전트 하나의 사회 그리고 타고난 재능으로 분류되는 사회에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걸 다이버전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회를 붕괴시키는 뭐 내용이겠죠. 헝거게임이랑 좀 비슷하죠. 황금 나침판도 있었죠. 그 다 망했어요, 사실. 다 망하고 나오기 어렵어요. 저는 퍼시 잭슨 시리즈가 2편이 나온 게 정말 신기해요. 퍼시 잭슨 시리즈가 그렇게 망하고도 어떻게 2편이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2편 나와서 또 망했어요. 그럼 그 제작사면 그 얽혀있는 걔네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승부수를 띄웠는데 편을 잘못 고른 거지. 이런 참담한 사태가 있고. SF를 좋아하거나 그 작품성도 난 잡기를 원하고 재미도 잡기를 원하는 최고의 감독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엄청난 반전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썸니아를 통해서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고 배트맨을 통해서 굉장한 작품의 블록버스터 돈을 다룰 줄 아는 능력 있는 작가의 반열에 오르고 인셉션으로 그냥 뭐 다 휘어잡았죠. 그리고 이번에 인터스텔라인가요? 제목이 인터스텔라 맞죠? 올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주 여행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시점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SF물은 현재 근미래를 바탕으로 한 것과 먼 미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 사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여행이 자유로워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연결고리가 그 사이에 큰 연결고리의 결함이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어서 어떤 게 개발되었고 그것 때문에 뭐가 됐고 뭐가 되어서 우주여행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시시콜콜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들게 그냥 먼 미래 우주여행이 편해내진 먼 미래라고만 해요. 스타트rek이 그런 거고 뭐 스타워즈가 그런 거고 파이어플라이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스타트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스타트rek에는 어떻게 인류가 우주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타트rek의 세계관에서는 인류가 우주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개인 그 우주광이 우주 로켓을 만들어요.
우주 로켓을 만들어서 개인이었나? 그 국가에서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주로 가서 우주여행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지구 근처를 지나고 있던 외계의 함선이 그 로켓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외계인들이 자기네들 기술을 지구인들에게 전달해줘요. 그걸 통해서 우주간 여행이 그 원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스타트rek의 세계관이에요. 이런 세계관들 각기 갖추고는 하죠. 네, 버스 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작품은요, 정말 그냥 인공위성 정도 띄우고 달 갔는데 뭐 달 가봐야 돈은 뭐 오지게 많이 드는데 오지게 든 돈만큼에 걷어들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달 더 이상 안 갈래. 그냥 화성만 좀 가보자.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웜홀 기술을 통해서 우주간 도약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인터스텔라입니다. 라고 지금까지 밝혀져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초대박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초대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헐리우드에 있는 여러 그 제작사들은요, 시나리오를 돌려볼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돌려보면서 이거 되겠는데? 야, 이거 누가 제작하고 있어? 유니버스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있대? 야야야야, 우리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얘기해봐라. 우리 조금이라도 여기 끼어들어. 이거 무조건 대박 난다. 여기 끼어들어 라고 해서 여러 제작사들이 붙은 작품이면 붙은 작품일수록 그 당시에 결과물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당시에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인데, 인터스텔라가 이거를 본 그 맨 오브 스틸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에서 맨 오브 스틸 2, 배트맨이랑 슈퍼맨이랑 같이 나오는 이거 보더니 초대박이라고 감지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던 맨 오브 스틸 2에 지분을 나누어 줄 테니까, 제작 지분을 나누어 줄 테니까 우리 조금만 끼어들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해서 정말 그 지금 메이저한 제작사라는 제작사는 전부 다 협업해서 공동 제작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인터스텔라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일단 한번 예고편 한번 볼까요? 예고편이 사실은 그 딱히 뭐 담고 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담고 있는 내용은 없긴 한데 예고편을 한번 볼게요. We've always defined ourselves by the ability to overcome the impossible. And we count these moments. The first ever to fly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These moments when we dared to aim higher, to break barriers, to reach for the stars, 76, you are go. to make the unknown known. Diaphragm for mankind. We count these moments as our proudest achievements. Having fired the imagination of a generation, But we lost all that. pulls into port for the last time. Or perhaps we've just forgotten that we are still pioneers, that we've barely begun, and that our greatest accomplishments cannot be behind us, because our destiny lies above us. 네. 지금 이렇게 보셨듯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공개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작사들의 행보를 통해서
초대박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영화인데, 여기에 주연을 맡고 있는 매튜 맥커너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이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포스터만 봤는데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카피라이트가 Dare to Live였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서 해석을 달아주셨는데, 감히 살려고 하다니 라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매튜 맥커너이가 정말 뭐 말도 안, 그게 매튜 맥커너이가 맞는지 아닌지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감량을 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탔는데, 사실은 이게 이번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은 그래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타지 않겠느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였나요? 예,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죠. 거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주연을 맡았는데, 이거를 한 2-3시간 되는 시간 사이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냥 쇼를 해요. 쇼를 정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돌리고, 정말 그 한 배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해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남우주연상 타겠는데, 몇 번 물 먹었거든요. 했는데 또 물 먹었어요. 재밌는 건 사실은 저는 물론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배우를 자신의 말년에 페르소나를 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축복할 만한, 이거는 사실은 관객인 우리 입장에서도 엄청난 일이죠. 굉장히 그 흥분되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영화 이 마틴 스콜세지라고 하는 대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톱스타이면서 대배우의 만남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래요. 이거는 영화로서는 실수는 아닌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개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여기에 매튜 맥커너이가 카메오 출연을 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늑대가 되어 가는지 가르쳐주는 멘토 같은 역할로 잠시 출연합니다. 그런데 이 잠시 출연한 매튜 맥커너이가 했던 그 잠깐의 연기가 마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매튜 맥커너이가 5분간 한 연기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거를 베껴서 3시간 동안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랑 비슷한 액션을 취하고요. 이건 신 스틸러 정도가 아니라 영화를 잡아먹는 조연을 써버린 거예요. 영화를 3시간 보는 내내 매튜 맥커너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 잠깐 동안 카메오 역할을 했던 그 매튜 맥커너이의 연기가 떠오르고, 매튜 맥커너이의 액션이 떠오르고, 매튜 맥커너이가 약을 하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3시간 내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정말 엄청난 연기를 하지만 그 엄청난 연기를 하면서 매튜 맥커너이가 연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감량을 하고 나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가 아니라 뼈밖에 안 남은 걸로 그냥 혼신을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해대니 누군들 매튜 맥커너이한테 이 상을 안 주고 배기겠습니까?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극장 가서 볼까 좀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들께. 근데 여러분들은
클럽에게 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 대해서는 뭐가 재밌다. 이 에이즈에 걸린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에이즈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약을 처방을 못 받는 거예요. 약을 처방을 못 받아서 약을 처방을 받으려면 멕시코에 가서 불법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멕시코에 가서 그걸 처방을 받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팔아볼까? 라고 하면서 생기는 뭐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저도 그냥 줄거리만 봤어요. 보통 저는 영화를 볼 생각이 없을 때 줄거리를 봐요. 그 영화를 봐야겠다고 생각하면 줄거리 보지 않고 보통 개봉하는 그날 가서 윈터 솔저처럼 그 사견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봐야지 온전히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윈터 솔저 잘 나왔다 재밌다 뭐 이런 거 기대해 봐야 영화 보는데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영화 내용 뭐 줄거리 알고 가봐야 영화 보는데 전혀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영화의 흥을 좀 깨는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사회를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제가 시사회는 여러 번 저는 신청을 제가 그 익스트림 무비 커뮤니티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는 시사회 신청은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항상 당첨하는 날을 깜빡해. 당첨하는 날을 항상 까먹어서 내가 당첨돼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글도 거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글 많이 쓰는 사람 위주로 당첨을 시켜주거든. 리뷰를 거기 항상 쓰는데 당첨은 되는데 내가 항상 그거 깜빡해서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시사회를 그리고 시사회 딱 정해져 있어서 보통 저녁에 제가 방송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보통 시사회를 하기 때문에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사회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고 그게 아니면 개봉하는 날 가장 일찍 영화를 보는 게 영화의 그 원형을 내 안에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시사회는 생각보다 당첨이 잘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청을 해봤는데 잘 돼요. 그 영화 물론 이제 뭐 윈터 솔저 시사회, 고질라 시사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시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첨이 되기가 어렵지 않다는 부분. 그러니까 시사회를 보시면 그리고 시사회는 기본적으로 공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폭을 자기의 영화를 보는 폭을 넓힐 수 있어요. 박용식 그 영화평론가였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하고 있는 영화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행위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정도로 영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만 보는 것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러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영화를 보는 거는 더 많이 넓힐 수 있어요. 내 돈 주고 볼 수 없다면 시사회를 통해서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볼 때는 재미있다 재미없다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보면은 더 어떤 부분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주로 SF를 좋아하죠.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허구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시도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조선미녀 삼총사나 제7광구나 11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리고 이제 로스트 메모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의 SF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SF계의 류승환 감독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류승환 감독은요, 액션물에 있어서 일가를 우리나라의 어떤 액션물의 그 수준을 한 이쯤에서 머물고 있으면 이만큼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실제로 스스로도 짝패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을 정도로 액션에 대한 그 기교가 있는 사람, 실제로 액션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생결단이라든지 베를린, 부당거래 같은 걸 통해서 작품성도 인정받은 감독이죠.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명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건
김지훈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님께서 작품을 좀 더 왕성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헐리우드 넘어가서 했던 작품들, 아놀드 슈왈제네거랑 했던 김지훈 감독님 했던 그 라스트맨 스탠딩이었나요? 뭐 그것도 잘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스토커도 그렇고 결국은 잘 안 됐으니까 그런 거겠죠. 봉준호 감독님의 그 설국열차는 잘 됐겠죠? 그래서 그런 이 시대에 우리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 감독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런 감독님들이 좀 왕성한 작품을 펼쳐서 항상 작품 준비하시고 작품을 항상 찍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지금 주춤하죠. 주춤해서 지금. 그럼 또 누가 있어요? 박찬욱 감독, 김지훈 감독, 봉준호 감독 빼면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감독이. 복만대 감독. 네. 김기덕 감독은요, 주류 감독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나쁜 남자 정도만 봤거든요. 초창기 작품이거든요. 김기덕 감독이 상을 많이 받죠. 저는 김기덕 감독은 미친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나 작품세계 잘 이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기덕 감독이 굉장히 빨리 영화를 적은 돈을 들여서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비우스라고 하는 영화의 시놉시스가 되게 충격적인데, 이게 19금이라 이야기해도 되나 싶은데, 이게 8분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방송이 갑자기 종료되면요, 부적합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적합한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메비우스의 그 시나리오는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남편의 성기를 잘라요, 아내가. 아들의 성기를 자르나? 둘 다 자르나? 아들의 성기를 잘라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거는요, 남편의 성기도 잘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편의 성기를 아들 거에 붙여서 엄마가 아들이랑 섹스를 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이? 완전 충격적이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메비우스인 거예요. 왜 메비우스인지 이해되시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메비우스인 겁니다. 이 김기덕 감독의 정반대 방향에서 우리나라에서 작가 감독으로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감독 홍상수 감독이에요. 홍상수 감독과 김기덕 감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은요, 제목을 지을 때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제목을 써요. 악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메비우스, 나쁜 남자. 이렇게 함축적이고 상징적, 그 영화도 그렇습니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상을 많이 타요. 홍상수 감독도 해외에서 많이 상을 타는데요. 홍상수 감독의 제목을 보면은 누구의 이름도 아닌,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인가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친근하죠, 제목들이. 친근한 제목. 그리고 그 영화는, 홍상수는 끊임없는 자기 반복을 해요. 끊임없는 자기 반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홍상수 감독은 위대한 감독으로 치는 거고, 홍상수 감독은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소소한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추구를 하는 감독, 김기덕 감독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해. 제가 메비우스의 시나리오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들의 영화들이 많아요. 뭐 사마리아도 그렇고, 악어도 그렇고, 나쁜 남자도 그렇고, 이런. 그러고 보니까 김기덕 감독이랑 홍상수 감독도 굉장히 좋은 감독이죠. 내가 사실 제가 에일리언 에어 감독을 하면서 1년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신경 못 쓰고, 뭐 잘 안 되긴 했는데 에일리언 에어만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때는. 이게 그냥 과거부터 그 1년간은 아무것도 안 한 그 1년 이전의 기억,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제가 나이스게임 TV 오기 전부터 1년 사이의 작품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개봉한 영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그 시기는 그냥 공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에일리언 에어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저는 저는 평소에 에일리언 에어 자켓 입고 다녀요. 자랑스러운 저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잠시나마 선수들의 감독이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에일리언 에어 감독할 때는 에일리언 에어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 보셨지만 입딜로 세계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입딜이 월드 오브 탱크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도전이나 왕좌의 게임, 뭐 워킹데드 같은 드라마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마다 이런 풍성한 이야기들을 많이 안겨드릴 테니까, 나이스게임 TV 시청 많이 해주시는 거 잊지 말고 추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더 멋진 나이스게임 TV의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안녕히 계세요.